안녕하십니까. 변리사 민법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교재에 앞서서 민법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법 전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죠. 가족법은 빼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의 비중이 아주 크죠. 네,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물권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필수 용어 몇 가지 하고요. 마지막에는 권리 발생부터 권리 실현에 이르기까지 이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이제 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과 채권의 개념입니다. 물권, 채권 간단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 이 정도는 느낌이 오시죠? 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 합니다. 참고로 물권 하면 물권의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법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까지 총 8가지가 있고요. 이 물권은요, 법이 인정하는 것만 물권으로서 인정합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 입장이다. 이해되시죠? 8가지. 이 8가지는 우리가 이제 무수하게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물권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방해받지 않고 내가 독점적으로 누리는 이런 배타적 권리. 자,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 맞죠? 자, 이거. 자, 여러분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방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동차, 내가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결국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물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그 다음 제가 친구한테, 이거는 제가 지금 제 게 아니라 제 친구 겁니다. 친구 건데 이걸 왜 제가 가지고 있냐면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5,000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담보물로 저한테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요, 담보물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보물이 동산일 때 여기에 성립하는 우리 물권이 뭐라고요? 질권. 만약에 담보물이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물인데 그게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거죠. 이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이 동산일 때는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여기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질권은 여기 물권의 일종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채권하면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제 친구 갑이라 합시다. 갑이라고 하는 이 친구, 이 특정인 아닙니까? 네.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대여했다고요. 1,000만 원 대여했다.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저는 돈 갚아 요구할 수 있죠. 뭐 하라고요? 돈 갚아. 네,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돈 갚는 행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여기 급부라고 하는, 여기 급부 있죠. 급부라고 하는 이 말은 용어 자체가 좀 어렵죠.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특정 행위, 어떤 행위 내지는 특정 행위, 이걸 뭐라 한다? 예,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례에서는 돈을 갚는 행위, 내 친구가 돈을 저한테 갚는 행위, 이게 이제 하나의 급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 친구한테 1,000만 원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 된다고요. 자, 우리 급부라고 하는 용어 이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시간부터. 그래서 급부하면 채무자의 행위,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뭐라 한다?
급부라 한다. 급부. 그럼 여러분, 제가 친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게 이것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특별한 어떤 권리가 없다면 이것만 요구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빌려줬고 나는 1,000만 원 갚아. 이것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거 말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친구한테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로 노무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채권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면, 그러니까 친구한테만 내가 요구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친구의 가족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친구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에게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1,000만 원 갚아 이거죠.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요구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가 급부를 하면 채권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1,000만 원 갚았어요. 그럼 목적 달성이죠? 네.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 채권 채무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급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것에 기초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막상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물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 하면 먼저 점유권인데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법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실적으로 이게 지배할 때 발생하는 권리. 제가 정당한 소유자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발생하는 권리, 점유권.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에 인정이 됩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죠. 정당한 권리자는 저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랄지 내지는 뭐 전세권이랄지 그 어떤 본권, 이 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본권에 기해서 여기 이제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배제시킬 수는 있어요. 배제시킬 수는 있지만 어쨌건 여러분, 점유권은 점유권이고 본권은 본권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냐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배할 때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다?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배제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자, 소유권. 부동산이나 동산 등 소유물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수익도 할 수 있고요. 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소유권이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소유권은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물건 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 눌러가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물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내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수익 할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필요하면 이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소유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 보시면 소유권 하면 그 내용이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사실 이 각각의 것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 그 다음 수익권, 그 다음 처분권,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랍니다. 이 권리 안에 작은 권리들이 다 이렇게 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큰 권리 안에 작은 권리가 있다.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 작은 권리들 있죠. 이 작은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기를 이루고 있는 작은 권리, 이런 의미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능. 그러니까 권능이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권리를 이루고 있는 작은 권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작은 권리를 뭐라 한다? 권능이랍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가 이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기준되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소유권의 이 권능이 어떤 형태로든 제한이 될 때 제한을 시키는 물권을 뭐라 한다? 이걸 기준해서 이것 중에 그 어느 하나를 제한하는 물권을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뭐 어렵지 않죠? 제한 물권.
자, 제한 물권에 대해서 보는데요.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한 세트 우리가 일단 점유권, 소유권 봤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인데 3개, 3개 묶으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자, 얘들은 뭐냐면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소유권 하면 우리가 여기 사용권, 수익권, 그 다음 처분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유권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먼저 용어 정리합니다. 사용의 용자와 수익의 익자 이걸 우리가 합해서 용이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용이익이란 말은 사용과 수익을 이제 우리가 합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 수익 이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걸 제한하는 물건을 뭐라 한다? 용익 물건이랍니다. 용익 물건. 자, 용익 물건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써볼까요,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이렇게. 제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이거를 남한테 세를 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주는 그 물건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그 특징이 있겠죠. 아무튼 내가 수익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얘들한테 내준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내주었으니까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는 그게 제한받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용익 물권 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은 그 우리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이런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상권부터요. 지상권이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 물권에서 이 물권 하면 동산 있고 물건 하면 동산 있고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그 물건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 하면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이 있겠고 동산과 관련된 물건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점유권과 소유권은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다 그 권리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일단 이 부동산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점유권과 소유권이 자, 여기 이제 존재하고 그 외 일단 나머지 6개의 물건이 있죠. 나머지 6개 물건 중에서 자,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 담보 물건 하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저당권. 자, 동산과 관련된 물건 하면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도 있고 이제 유치권도 있고. 네. 그 나머지 동산과 관련된 물건 하면 이 2가지고 나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가리지 않고 다 인정이 됩니다. 다 인정이 되고 자, 나머지 6개 물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담보 물건 중에서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 동산과 관련된 물건 하면 질권과 담보 물건 중에서 질권과 유치권 2가지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 지워볼게요. 일단 지우고 자,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이 이렇게 있었죠. 자,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 하면 일단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되어야만 물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물건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약속만 했을 때 물건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올 때는 반드시 등기까지가 되어 있어야 물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동산에는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동산에는 등기라는 제도가 없고 대신에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라고 하는 거, 네, 공시 방법으로서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 동산과 관련된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고 동산은요. 등기가 아닌 인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인도를 해야 여기 물건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무조건 여러분 등기가 따라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용익물권, 자 얘들은 다 뭘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등기라고 하는 게 따라 나와야 돼요. 맞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 땅 위에 성립하는 뭐 물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지상권. 결국 여러분 내 땅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근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물건 중에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상권 하면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에 내가 앞으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지금은 맨 땅이에요. 토지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는데 제가 그 땅 위에 나중에 건물을 짓고 싶어.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여기 승낙을 받고 내가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맨 땅이고 그렇지만 내가 그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제가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 권리를 뭐라 한다? 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 자, 이 지상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됩니다.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지역권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내 토지입니다. 이게 내 토지고요. 내 토지고 여기 이제 타인 토지가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 주위는 전부 이제 물입니다. 강물이라고 봅시다. 강.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연결된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요. 내 토지 이게 지금 꽉 막혀 있죠. 이때 내 토지에 왕래하는 방법은 뭐 배를 타고 간달지 아니면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서 다른 거 빼고요. 여러분 지금 지역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토지 사용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 합니다. 지역권. 내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 토지에 여기 통로를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 한다고요. 지역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편익을 받는 토지, 이게 혜택을 받는 토지죠. 내 토지.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지역권이 있다라고 할 때 편익을 받는 이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뭐라고요? 요역지. 그러면 편익을 제공하는 갑의 토지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승역지라 합니다. 승역지. 이거 용어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네, 승역지라 합니다. 이것도 부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전세권.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예, 전세권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의 집 들어가서 전세 설정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전세권이 있다 하면 여러분 그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 아시겠죠? 등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목돈, 전세금을 지급했고 나는 그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났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내가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예, 전세권이라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부동산에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요,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담보물권 하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소유권 하면 사용, 수익, 그 다음 처분할 수 있죠. 처분권 등이 있죠. 사용 수익을 우리가 용익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을 뭐라 했습니까? 용익 물권이라고 했죠. 용익 물권. 그러면 얘와 이제 유사하게 소유자는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을 뭐라 한다? 담보물권이랍니다. 담보물권.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인데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물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은요. 처분이 쉽지 않죠. 이거 물건 누가 쉽게 사려 합니까? 사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잘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결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한하는 이 물건을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담보물권. 그러니까 담보가 되어 있으면 처분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을 우리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이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질권과 저당권은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담보물이 부동산이다 하면 부동산 위에 그 성립하는 담보물권 하면 저당권입니다. 만약에 여기 동산 있죠, 동산 위에 성립하는 담보물권 하면 우리가 질권이랍니다. 성립하는 물권은 질권이 있죠, 질권.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간단하죠. 자, 담보물은 담보물인데 이게 동산에 성립하느냐 아니면 부동산에 성립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동산이면 자, 그 담보물권이 이제 질권, 부동산이면 저당권이라는 것이죠. 자, 유치권은요.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 예로 기억해 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고요.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를 맡겼어요. 자, 수리를 맡겼어. 그러면 이 업자가 있겠죠. 업자가 수리를 했겠죠. 수리비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자, 시계를 맡긴 사람, 시계 소유자가 갑이라 하고요. 업자가 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요. 이 시계 때문에 하나의 채권이 생긴 거죠. 맞습니까? 이 시계 때문에 채권이 생긴 거예요. 물건으로부터 지금 5만 원이 생긴 거죠. 이 5만 원을 이유로 이 시계 자체를 5만 원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강제로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랍니다. 유치권. 이 사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받을 때까지 만족받기 위해서 이 시계 자체를 강제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라 한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자, 이걸 점유한 자는 채권 생겼죠. 이게 변제기에 있는 경우 당장 나는 이제 수리했으니까 받아야 돼. 변제기에 있죠. 그래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강제로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랍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에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질권 하면 여기에 이제 동산질권, 권리질권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동산질권을 보면 채권자가 채권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이걸 뭐라 한다? 질권이라 합니다. 담보물권 중에서 자,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물권 하면 뭐라 한다? 그 물건을 질권이라 하고요. 저당권은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당권이라고 하는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 담보물이 부동산일 때 그 담보물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저당권이라 한다고요. 뭐 여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채권의 종류입니다. 채권 종류하면 크게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 채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채권을 말할 때 보통은 이제 지명채권을 말합니다. 어떤 채권? 여기 나와 있는 지시, 무기명채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지명채권을 말한다. 이건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채권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00만 원 빌려줬다. 제 친구에게 저는 어떤 채권 가지고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 갖는 채권, 지명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떠올릴 때는 여러분이 이 증서 있죠. 수표랄지 유가증권이랄지 이 증권 있죠. 영화 티켓이랄지 이거 다 같이 있는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적 채권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무기명채권은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 취급되는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무기명채권이랍니다. 지정되지 않잖아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지만 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취급되잖아요. 이때의 채권을 뭐라 한다? 무기명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기명이니까 얘는요, 특정한 사람 내지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권리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권리자가 정해져 있고 이 사람에게 변제해야 될 채권, 증권적 채권을 뭐라 한다? 지시채권이랍니다. 지시채권.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수표와 유가증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수표와 유가증권이 지시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어.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자, 선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착한 의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선의는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몰랐다. 그러면 여기 악의라고 하는 것. 악의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알았다.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한 겁니다. 의도한 것.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부주의를 말합니다. 부주의.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것을 우리가 이제 과실이라 합니다. 이 최고라고 하는 것, 최고 그거 아니죠?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말로 독촉을 의미합니다. 독촉.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지는 돈을 갚으세요. 자, 이렇게 독촉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최고라 하고, 그 다음 여기 추인입니다.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유효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나중에 인정하는 의사표시. 인정하는 의사표시.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인정했으니까 처음에는 하자가 있죠. 부족하죠.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나중에 인정하는 의사표시. 그러면 나중에 인정했으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나중에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추인이랍니다. 여러분,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한 거죠. 부족한데 얘가 성인이 되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 했던 이 행위 유효로 내가 받겠습니다. 인정하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가 뭐야? 추인. 그래서 추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추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정과 간주가 있습니다. 추정과 간주는 같이 한 세트로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비교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간주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간주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확정적으로 인정, 확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정적인 판단. 법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확정적인 판단 내지는 인정. 주로 이제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추정이니까 일단 그렇게 추측한다 이 말이죠. 추측. 추측해서 정함 이런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추측하여 정함. 본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잠정적인 판단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잠정적인 판단. 맞죠? 자, 그래서 추정과 간주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 이 준용과 유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제도를 내지는 다른 내용을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빌려 쓰는 것. 네, 다른 내용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빌려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유추라 합니다. 유추. 그러면 여기 이제 준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준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준용이라고 하는 것도 빌려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빌려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준용이라 합니다. 그 유추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 없이도 성격이 맞으면 그냥 빌려 쓰는 것.
물론 여러분 무조건 빌려 쓰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니까, 성격이 비슷하니까,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걸 빌려 쓰는 건데, 다만 빌려 쓴다는 그 법적 근거는 없어요. 법적 근거 없이도 그냥 비슷하니까 빌려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 빌려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빌려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유추합니다. 그런데 법의 근거에서 빌려 쓰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준용이라 한다. 준용. 자, 이 준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법 전문 만들 때 법에, 여러분 법에 아무래도 많은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법전 내용이 뭐 두꺼워지고, 그 다음 또 어찌 보면 좀 시시콜콜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임대차에 대한 내용 쭉 나오는데, 자, 이 임대차에 대한 내용 중에 일정 그 내용은 물권법에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사실 토지를 빌려 쓰는 부분인데, 자, 어쨌건 임대차도 여러분, 임대차 종류도 보면 토지 임대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빌려 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예를 들면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쓸 거니까 그냥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빌려 쓰겠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입법 기술상의 이 제도입니다. 입법 기술상의 이 제도이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번거롭게 다 쓸 필요 없죠. 이거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법 기술상에 있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지상권에 있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를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거에서 빌려 쓰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준용하면 앞에 있는 그 내용 그냥 이렇게 빌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법 조문에 보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항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내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권리라도 권리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물론 채권끼리는 대등하긴 하지만 물권도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 권리이지만 권리 안에서도 우열이 있을 수 있다. 우열이. 근데 내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거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당사자와 제3자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래 중에 매매라고 하면 매매의 법적 효과를 받는 그 사람이죠. 법적 효과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뭘 한다? 당사자랍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넓게 제3자라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용어 정리까지 우리가 일단 보았습니다. 보았고, 이제 권리 발생부터 권리 실현 절차까지, 이건 제가 바로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채권이나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나 물권이 이제 성립했다, 내지는 취득했다,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변제기에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의 기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당장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권리가 있는데 약속했던 날짜에 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습니다. 판결이나 화해나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간단한 절차로서 지급명령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 등을 받고, 자, 판결 등의 여기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데, 자, 강제 집행 제도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 당연히 이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강제 집행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이 제도 하면 우리가 부동산 경매가 있죠. 어떤 경매? 부동산 경매.
자, 강제 집행인데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유체 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얘도 어쨌건 유체 동산, 자, 경매 제도가 있다. 그다음 만약에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친구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저는 채권자고 친구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 병에게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 한다? 제3채무자랍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란다. 제3채무자.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을은 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 한다? 제3채무자라 한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나왔을 때는 이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일 수도 있겠죠. 맞죠? 자, 내가 판결을 받아서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 하면 그 제도, 강제 집행 제도가 부동산 경매 제도가 있고요. 을이 가지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내가 강제 집행한다라고 하면 자, 유체 동산 경매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잡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 하면 채권 압류 및 자, 추심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추심명령 제도가 있다. 이해되시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동산, 자, 채권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강제 집행 제도가 없습니까? 있죠. 상대방에게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시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 명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강제로 그 사람이 지금 적어서 명시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불성실하게 제출했어. 불성실하게 제출할 때는 법원이 물론 이제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강제로 조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회 제도로 합니다. 재산 조회 제도.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 채무 불이행자 등제도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자 등제 제도. 불이행자 등제 제도. 등제 올린다. 채무 불이행자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신용을 망가뜨리는 제도가 이제 채무 불이행자 등재 제도입니다. 이거 다 강제 집행의 일종입니다. 큰 흐름 아시겠죠, 여러분? 큰 흐름. 네, 그래서 이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권리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고 이 판결 등의 기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집행하는 우리가 이제 그 근거 권리 해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집행 권원이라 합니다. 집행 권원. 이런 것 등의 기초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 집행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외 나머지 것 이런 강제 집행의 종류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우리가 지급명령에 대한 부분도 여기 좀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급명령 나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시는데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결국 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죠. 이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 위한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죠. 맞습니까? 근데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 절차라는 의미에서 주된 절차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본안소송이라 합니다. 본안소송이라 하는데 여러분 채무자의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채권이 있다 칩시다. 소송 진행 중인데 지금 채무자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송 중에 이걸 잡아두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다 지금 판결을 받았을 때 다 사라지고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물론 이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걸 잡아서 내가 강제로 이게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 중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것을 일단 임시적으로 잡아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존 제도라고 하는데요. 잡아두는 제도입니다. 보존 제도에 강제로 잡아두는, 임시적으로 잡아두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일단 잡아두는 거니까 임시적인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시적으로 잡아두는 제도를 보존 제도라고 하고,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제도가 있어요. 자, 가압류와 가처분 구분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금전이 있죠. 금전 채권을 이유로 해서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두는 보존 제도가 가압류입니다. 그러면 채권이 금전 채권 아닌 기타의 채권, 기타의 채권을 잡아두기 위해서 활용하는 보존 제도가 가처분 제도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 판결 등이 확정되기 전 소송 중에 이걸 임시적으로 잡아두는,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보존 제도 내지는 보존 절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정식의 절차인데요. 간소하게 끝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소하게 우리가 집행 권한을 받는 제도에 지급명령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급명령. 이 지급명령 이 제도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이제 신청 사건인데요. 신청 사건인데 얘는 정식의 절차죠. 정식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판결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나 8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제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이걸 신청하고, 신청했을 때 이게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이제 도달이 되지 않습니까? 도달이 되고 2주 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다툼이 없는 사건에 주로 활용하는 제도가 이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안에 끝나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으면, 불복하지 않으면, 보통 다툼이 없으면 거의 이제 여기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그리고 여기 2주 체크하고 이렇게 요 기간까지 대략 전후 나머지 이제 기간까지를 고려하면 보통 이제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마치 이제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이것도 집행 권한입니다. 네, 여기에 기초해서 경매를 이제 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급명령. 만약에 여러분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지급명령,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보고요, 지급명령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고 2주가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 2주 안에 상대방이 만약에 이의를 하죠.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의를 하지 않았다.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이 하나의 집행 권한이 되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리 실현 절차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았고,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 통해서 좀 더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